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일 평균 1000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영국 및 서방 정보기관들은 지난달 러시아군이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전사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매달 25,000에서 3만 명의 병사를 보충하며 병력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병력 충원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늘리고 아프리카에서 용병을 불러들이는 등 2022년 9월과 같은 대규모 징집을 하지 않아도 현재 수준의 병력 충원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의 무분별한 인해 전술이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인해 전술을 사용할 경우 병력 손실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이는 러시아군의 전투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장거리 무기 지원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지금처럼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을 지속한다면 러시아군은 지금보다 더 빠른 추세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어는 공세보다 훨씬 적은 병력으로도 효과적으로 전선을 유지할 수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처럼 외부 지원을 받는 경우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깨기 힘든 전략입니다. 반대로 러시아의 인해 전술은 병력 소모가 심하여 장기적인 전쟁 수행 능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대한민국도 적국의 인해 전술로 큰 낭패를 본 뼈아픈 과거가 있었는데요. 바로 장진호 전투입니다. 이 전투 때문에 중국군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반도 북동부 장진호 일대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의 중요한 전투로 미 해병 1사단 약 25,000명과 미 육군 7사단 약 3,000명이 중국 인민지원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에 맞서 싸운 전투로 유명합니다. 이 전투는 극한의 추위와 험준한 지형 속에서 유엔군은 많은 희생자를 냈지만 결국 우리 군은 탈출에 성공하여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지만 중국군은 장진호 전투를 통해 반대로 막대한 인명 손실을 겪었고 결론적으로 한국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나 사용되었던 인해 전술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최근 발생되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지휘부의 목적을 알 수 없는 최신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러시아의 인해 전술은 단기적인 전선 돌파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병력 손실과 전투력 저하를 초래하는 전략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장거리 무기 지원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러시아의 전쟁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할 것입니다. 향후 전쟁의 양상은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의 격전이 될 것이며 이는 양국의 군사적, 정치적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데요. 과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와 아우디우카 지역에서 인해 전술을 통해 승리를 거두었으나 올해 봄 하르키우 지역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하르키우 지역 공격에서는 하루 평균 12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하며 전쟁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봄 전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작은 승리 외에 큰 대가를 치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얻은 성과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병력을 잃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우크라이나보다 인구가 많은 러시아는 인해 전술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지만 문제는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로 인해 전사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충원된 병력은 단순히 고기방패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지휘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전술을 구사하는지 의문만 쌓이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장은 과거 소련 시절 운영하던 전투교리와는 180도 바뀐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최첨단 무기 체계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현대의 전장에서는 드론의 활용 증가로 병력 위치가 쉽게 노출되고 지뢰와 집속탄 등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개활지에서의 이동은 잣땡이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 따르면
전쟁 발발 2년 4개월 동안 러시아군은 35만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축소된 수치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영국은 러시아의 병력 손실은 50만 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전사자가 3만 1,000명이라고 발표했지만 미 당국자들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대규모 징집 없이도 보상을 늘려 아프리카에서 용병을 불러들여 병력을 충원하며 인해 전술을 펼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밀리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분석이 세계 여러 곳에서 나온 이유는 소모전으로 전환된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군수물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의 600억 달러 규모의 탄약과 무기 지원이 전선에 도착하면서 이런 전쟁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에 집중하며 미국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 방어에 성공한 만큼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의 전쟁은 자신들에 유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의 전투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 입장에서 악몽 같은 사건이 조만간 발생할 예정인데요. 바로 50여 대의 F-16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방공망을 집중적으로 타격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6월 한 달 동안 S-300, S-400, S-500을 포함해 총 60개에 가까운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7월에 기록한 세계의 파괴 기록에 비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5월에 35개를 파괴한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증가세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크라이나군이 F-16 전투기를 활용하기 위해 러시아의 S-300과 S-400 방공 시스템을 최우선 표적으로 삼으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은 주로 크림반도에 배치된 방공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크림반도의 방공망을 계속해서 타격하는 이유는 러시아군의 방공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 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방공 시스템을 계속 공격함에 따라 러시아는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을 크림반도로 이동 배치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방어 전략을 분산시키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때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최근 크림반도 공습에 미국산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미국은 자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에이테킴스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는 에이테킴스가 사거리가 길고 핵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 자칫 러시아와 서방 전체의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에이테킴스로 크림반도의 방공 시스템만을 연속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에이테킴스의 러시아 본토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국경 인근 자국 영토에 여러 공군기지를 두고 항공기를 띄워 강력한 활공폭탄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전쟁연구소는 결국 F-16 전투기를 투입해 러시아 본토의 항공자산을 타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를 위협하는 방공 시스템을 미리 파괴해주려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소의 피터 레이튼 연구원도 F-16 전투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러시아의 방공망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서방이 지원한 첫 번째 F-16 전투기가 올여름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예정이며 일부 동맹국이 F-16을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할 것을 허용함에 따라 전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제전쟁연구소의 조지 바로스 연구원은 이번 여름에 투입되는 F-16 대수가 너무 적어 전쟁에 큰 변화를 만들 순 없지만 현재까지 파괴된 러시아의 전력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보다 훨씬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왕립항공학회 전문가팀 로빈스는 F-16의 존재가 러시아 조종사들을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하게 만들 것이라며, 러시아 전투기를 저지하는 동시에 방공망 역할을 할 수 있어 잃어버린 우크라이나의 공군 전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F-16을 비롯한 많은 무기들은 단순한 공격 이상의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여기서의 방공망 파괴는 러시아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우크라이나가 보다 자유롭게 공중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특히 F-16 전투기의 도입과 이를 활용한 공중작전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시절 도입한 미그-29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공대공 임무에서 주력으로 사용되며 근접 공중전과 요격 임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지만 러시아의 Su-35S를 주력 전투기보다는 구형으로 성능으로만 따진다면 미그-29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가 자랑하는 방공 시스템까지 더해진다면 우크라이나 공군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러시아 공군을 압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전쟁에서 공중 우세권 또는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만으로도 그 전쟁에서 반은 이겼다고 할 정도로 지상 전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이 제공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방권 국가들이 지원하는 무기체계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러시아 방공망을 파괴하면서 방공 공백 지역을 늘려나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 F-16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면 그동안 공중 우위를 점했던 러시아가 더 이상은 힘을 쓰지 못할 것인데요. 이 때문에 세계군 전문가들은 F-16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올 여름부터 지지부진했던 전쟁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